나중에 우리가 흔히 집권 여당이라고 그럽니다. 그 여당의 힘이 이 상권 분립에서 국회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웬 말입니까? 집권 이후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인데 그 비대위도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이어서 흔들리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는 윤핵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조영 비대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 교수님. 사실 뭐 조영 비대위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서 일단 등판해서 일단 조금 안정화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경륜 그리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합리적 균형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내부 총질 이제야말로 진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상황까지 온 것 자체에 대해서 이준석의 책임도 크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금 이 내각은 결국 윤 대통령의 그 내부 총질 문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태에 대한 가장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이 이 지금 여당의 내용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당론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낸 메시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출됐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비대위가 뜬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면 백일 기자회견에서 가면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민생 챙기느라고 이거 나는 뭐 못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무수석, 홍보수석 라인 싹 다 갈아야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있겠습니까? 대통령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고심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부 정리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철저히 지금 패싱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패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다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는다? 이게 다른 사람의 그 주장 때문에 비롯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문자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준석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니라 이 본인의 문자 때문에 여당의 내용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뭉개고 지나간다? 이거는 진짜 앞서 이야기했던 국민 관점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의 대처는 정말 문제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난 그 17일 기자회견 때문에 아마 그 때문에 지금 이준석은 완전히 이 자기는 이제 루비콘 강을 걷는 것 같아요. 8월 13일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하더라도 윤핵관과 윤석열을 구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자기와 윤 대통령 사이에 말을 전달하는 윤핵관들이 왜곡하고 이 지금 사심이 개입해서 이간질을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17일 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X 무시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돌아섰어요. 돌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이준석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가유불급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어차피 지금 당을 깨고 나간 상황이 아니고 당 안에서 지금 뭔가 도모를 하려고 하면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결국 자신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도는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측면은 분명히 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태의 수습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나몰라라 하는 태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내용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왜? 계속적으로 이준석 그리고 또 이준석을 옹호하는 2030의 이준석 계열들이 계속적으로 총질할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문제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혼선까지 나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퍼펙트 스톰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저는 정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준석 전 당대표의 행보와 메시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저는요 이준석이 저러는 이유에서 이준석이 혼자라면 저를 못하지요. 이준석 뒤에 저는 저기 한편으로는 유승민, 한편으로는 그 유승민은 그냥 이제 뭐 삼촌이고 네. 이제 할아버지가 김종인 이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지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준석이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저렇게 집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준석이 노리는 부분은 뭐냐? 결국 이준석이 윤하고 같이 정치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걸 뭐 싸워서 가처분해서 이겨서 간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설사 뭐 가처분해서 복귀가 되더라도 대부분 탈당하고 이제 자지나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남을 건데 당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정치의 이 세판이 짜지는 부분을 갖다가 노리고 있다. 그래서 뭘 더 세부적으로 노리냐면 김종인이 집요하게 했던 부분이 뭡니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지지율이 20%대가 하반기쯤에 가서 11월 달에 이제 좀 12월쯤 가서 떨어지면 아마 윤이 사실상으로 얼마 전에 국회 김진표 의장을 만나서 응도를 한 것처럼 개헌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날도 이제 올 1월 달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어떤 찬성 의사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갈 때까지 가보다가 자기 스타일로 정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뭐 2024년 총선에 국민투표 같이 하자. 그 전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든가 하면서 이 판 변화를 모색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저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적으로 이 여권 내부에서 계속 움직여서 그야말로 윤이 빨리 체제 변화를 갖다가 모색하도록 하는데 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지. 그걸 단지 뭐 서로 간에 감정이 격화돼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제 감정 때문에 끝까지 가버리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이준석을 지원하는 그룹들에서는 계산술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성상남 문제는 그 로드맵에 상당히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성상남 문제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로드맵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준석이 지금까지 판단해 봤을 때 자기 성상납이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인정돼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뭡니까 공소 유지가 가능한 그 시효가 맞냐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고들 반 거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경찰이 시키니까 하고 있지만은 경찰이 그걸 빨리 지금 입증을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행동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윤이 빨리 무너지면 그 사건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모양은 애라도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 아니까 그런 정도는 수를 두고 있겠죠. 예. 홍 소장님 거기서 한번 당 대표 국힘 전당대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1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조사에서 다른 조사에서도 보니까 그 흐름이 그대로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조사를 하면서 네. 7월달에 조사했던 그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도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도 없고 해서 실제 출마할 사람을 넣자라고 하면서 나경원, 유승민, 주호영. 나는 그때 조사하면서 유승민한테 이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경기도지사 그 경선 가갖고 대권 주자가 경기도지사가 무너지고 정치 생명 끝났다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맞죠? 친구 아들이잖아요. 친구 아들한테 이거 뒤지면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거는 너무 비참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참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왜 걸 유승민이 1등 나오네요. 근데 뭐 그거 갖고 항의 엄청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론에도 이제 쭉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뭐 더 이상 그게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본래 유승민 의원이 당원들한테서 낮았잖아요.
근데 이제 당원은 한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거 국민의힘은 7:3 비율로 국민 여론을 반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역선택을 안 하고 조사를 해요. 민주당은 역선택을 방지를 하고 그렇죠. 조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를 안 하고 조사하는데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한기를 뭐 이상하게 몰아붙이면서 왜 민주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 국힘당이 그렇게 당원 당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 지난 대선에 그거 갖고 크게 싸웠죠.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윤석열은 역선택 하자 그랬고 민주당 조사하지 마자고 했고 홍준표는 포함했어야 된다고 결국은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들받아 보면은 유승민이 전체 1등을 해도 국힘당에서는 뭐 내가 알기로는 3등인가 뭐 그렇게 4등인가 그렇게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국민 전체로 해야 되는 이 규정에 의해서 30%가 반영이 되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본데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진퇴양난일 겁니다. 이준석을 재징계를 안 한 상태에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이준석이 다시 출마할 것이고 만약에 그 이전에 이준석을 피해서 전당대회를 하면은 유승민이가 나올 텐데 유승민이가 나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아마 1대1로 뭐 교통정리가 붙으면 당연히 유승민이가 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고 뭐 지금 보면은 안철수도 분명히 나올 거고 나경원이가 나오고 뭐 또 김기현도 나오고 이래서 3파 4파전 가면은 장담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그 조사 때문에 지금 국힘당은 상당히 그 향후 전략적으로 이 흐트러지고 아마 그 조사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재징계 뭐 지금 더 말이 거칠어져서 재징계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전략적인 문제가 아닌가. 당 주도권. 두 번째는 또 한편에서는 전당대회 6개월 전에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어서 내가 볼 때는 아마 뭐 나경원 입각설도 나오고 또 다른 더 강력한 당권 주자로서 뭐 원희룡이가 뭐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떠도는 이야기가 아마 거기에 대비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여요. 예, 그 지난번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김태형 의원을 갖다가 충남지사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장관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나경원 의원을 장관으로 해서 누군가를 당대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보니까. 전당대회 시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전당대회 시기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난 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뭐 12월 9일 날 끝납니다만 예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국회는 그냥 12월 말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말 이후에 한다고 한다면 1월 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의 징계가 1월 8일까지니까 1월 9일 이후부터는 현 상황에서는 이준석은 다시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8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 이준석이 조호영 비대위원장 그때 물망에 올랐던 조호영 비대위원장 상당히 호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가 예를 갖추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일단 지금 비대위 기간을 1월 초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완전히 끝장낸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1월 초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도전을 해서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는 지금 당내의 분위기를 보면 이준석이 계속적으로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총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준석의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좀 땡기자 상당히 그러한 그 요구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럼 이재명의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반여 투쟁을 할 건데 여기에 그런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정기국회를 맞서서 가보기가 힘들다. 그러한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이야기했던 1월 초 전당대회를 약간은 접는 그러한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당원과 뭐 이렇게 뜻에 따라 뜻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한 발 빼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마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예, 예. 대통령이 뭐 내년에 합니까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예. 전혀 그러니까 안입된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속담처럼 저는 대통령실 기류가 빨리 지금 조기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체제를 내세우자는 것인데 아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게 동조를 하면 그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 자기도 안 끊어가면 누구한테 그러면 몰아줄 것이냐? 결국은 지금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 사람이 윤핵관이 아니라 사실은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부 장관이 물망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나경원은 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남는 사람은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인지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어요. 누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붙어보나 마나 빤한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 만한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인데 여기 또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무슨 딜레마가 있느냐? 다음 차기 당권을 지는 사람은 24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공천권 행사를 통해서 총선 승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대권 도전에 아주 유리한 고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그러면 이 윤 대통령 생각에 대해서 안철수로 가면 자기 구도로 내세울 거냐? 이런 만약에 안철수를 당대표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용인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는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두 사람 신뢰관계가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윤 대통령은 다른 자기가 그리는 자기 마음에 쏙 도는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 재창출하려는 생각이 아주 강할 겁니다. 그게 뭐 한동훈이가 되든 또 다른 뭐 윤핵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안철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기 당권에 대한 방정식을 풀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는 여당인 국힘의 당 대표 누가 되느냐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국정 운영을 이렇게 건립을 세게 치면 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 반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사람이 됐다면은 그 순간부터 이 국정 운영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안철수 지금 대표를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SBS 네스트 리서치 15회 16일 조사에 의하면은 안철수가 민심에서는 이 13.7%로 3위, 유승민 19, 이준석 13.9, 안철수 13.7, 나경원 12.3, 김기현 3.9, 권성동 1% 이래 나옵니다. 당심은 나경원 28.2, 안철수 20.9, 이준석 16.2, 유승민 8.8 이런 순서거든요. 이게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을 갖다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이 안철수로 조정이 된다면은 그렇죠. 네. 안철수 의원이 굉장한 경쟁력을 네. 갖게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 윤핵관이 또 한 축인 장제원 의원하고 상당히 간장 연대론이 있잖아요.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은 독자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의 정치적 상종가를 치고 이제는 하락하는 거 말고 별로 다른 기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타격이 컸어요. 당대표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거는 지금 이번에 문자 노출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죠.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의 상수가 당대표의 안철수 의원이 되겠네요. 네.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정기 국회가 중요하다라는 네. 원론적 입장이었지 뭐 꼭 내년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네.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12월 달하고 안철수 뭐 이렇게 좀 그림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변수는 과연 안철수 의원을 믿을 수 있느냐. 네. 예를 들면은 네. 자기 2기 윤석열 정부를 안철수랑 같이 갈 수 있느냐 요 여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옛날에 한때 안철수 박사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을 네. 인수위원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 공직을 안 줬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어했죠. 또 본인이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쪽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푸시를 했는데 결국은 보면 그 차관급인 백경란이 말고 안철수 사람이 있는가 좀 의문이에요. 근데 그 백경란이도 이제 정기석이라는 감염병 전문 의사를 옥사목이에요. 그 전문가위원회가 만들어가 그냥 무력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윤 정권이 하는 모습을 쭉 보면 저기도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윤핵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별로 뿌리도 깊지 않지만은 그런 그 윤핵관이라는 그 틀에 부합되는 부분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 다음 전당될 때 할 때쯤에는 저는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가 되는가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그냥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그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게 뺏겼잖아요. 국회의장도 정의와 또 당대표도 뭐 김무성. 그러면서 사실상 박근혜 몰락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 하면 그걸 굉장히 끓이고 있을 거다. 그래서 미리 이번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에 왜 주호영이가 됐을까? 또 왜 김무성이 다시 등장해서 평동 그 수석 부의장이 됐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요. 저는 본인도 지금 사실상 이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딜을 하겠다. 자기는 뭐 다른 보수 후보들처럼 크게 빚이 없다. 그래서 테러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안철수라는 이 캐릭터가 자기하고 맞는가 이래 봤을 때 내가 볼 땐 둘이 고양이나 개처럼 잘 안 맞다고 봐요.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요. 검사 출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 갖다 꼽을 거다. 정 안 되면 원로들 중에 하나서 들어다가 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치우겠죠. 뭐 나경원 아까 드러난 것처럼요. 그렇지 그렇다고 안철수를 시키진 않을 것 아마 같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제일 주목하는 인물이 원희룡이에요. 원희룡. 지금 대통령하고 관계가 제일 좋은 사람이 원희룡이고 지난 대선 때 토론회 때도 봐서 그렇고 어쨌든 서울대 법대 선후배잖아요. 이번에 뭐 일기 신도시 그것 때문에 뭐 작살난 거 아니야? 작살났죠. 예. 뭐 그 정도 갖고는 뭐 그쪽에서 그렇게 상처라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 뭐 실제 카드를 쓸지는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쓰고 싶은 카드가 이 정치권의 경력도 있고 정치도 오래 했고 학연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원희룡을 제일 염두에 두지 않을까. 사실 이런 사태를 예상했다면 건교부 그쪽에 안 올렸겠죠. 근데 뭐 사실 지금 이 장관 임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건 얼마나 리스크가 크긴 한데 그렇더라도 경쟁력은 내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원희룡이가 나갔을 때 안철수가 안 나가겠다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원희룡으로 단일화가 되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원희룡과 안철수가 경쟁을 붙게 되면은 유승민한테 뭐 그때는 유승민밖에 없겠죠. 유승민하고 경쟁 붙으면은 이것도 이제 갑갑한 상황이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이 여당의 어떤 당 대표가 누가 되는가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역대 대통령들이 전두환 때도 그렇고 이 노태우 때도 그렇고 어쨌든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와에서는 뭐 본인이 김영삼 대통령은 쟁취했다는데 어쨌든 그 과정도 뭐 거의 비스무리하게 전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권 여당의 그 전당대회 불과 지금 뭐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좀 모습을 갖춰 나가면서
이 여당의 어떤 움직임을 그 할지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지금 여당의 현 모습은 이 보수 세력의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이 정권 교체 그 속에서 전혀 달라진 바 없는 어떤 그 보수 정당의 모습이 그 자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라는 정치 초보가 1등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후보들이 소위 말해서 부서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되겠다는 그 보수 지지층들이 윤석열을 저는 선택한 거라고 보거든요. 일정 정도 그 사람들이 네.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치인도 거부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그 상대적으로 윤석열이 훨씬 더 잘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뽑은 거죠. 혁신을요? 예. 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 어쨌든 혁신을 예. 잘한다고 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정권 교체.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가장 그 국민의힘이 힘든 부분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혁신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혁신을 보여주는 지표로 봤을 때는 탄핵의 결과를 사실상 이렇게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그러니까 내세웠던 이유는 저는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의 혁신에 대한 생각을 기대를 갖고 저는 윤석열을 뽑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국정의 그 이 지금 운영 스타일은 전혀 혁신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그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더 심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 갈 것이냐. 결국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작의 대나의 출발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